일본 정부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진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장기 대응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재해방제 매뉴얼, 수조 엔이 투입된 인프라, 그리고 재해 대응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까지. 그 모든 것을 뒤엎은 건 단 하나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일본 학자의 보고서.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생존 본능. 그게 한국엔 남아있었다. 일본의 학계는 술렁였고 보수 언론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지진은 멈출 수 없지만 준비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일본 내 일부 지자체는 한국식 생존 전략 모델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노우에 뉴스케입니다. 도쿄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친 지 30년이 넘었어요. 전공은 재난이 바꾼 문명의 흐름, 그리고 일본의 고대사와 조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제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매년 책을 한두 권씩 내는 나름 평탄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일본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국민 소득도 줄고 인구도 줄고 전 세계가 일본을 과거형 국가로 취급하고 있죠. 학생들은 교수님, 이 나라에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바뀌잖아요 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학자답게 대답했죠. 역사는 주기를 갖는다. 지금은 어두운 시기일 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저는 뭔가가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산이 무너지고 마을이 사라지고 원전이 폭발했는데 일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피해를 복구하고 숫자를 정리하고 잊자고 했죠.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반복됐지만 국민들은 무덤덤했어요. 놀랍게도 준비도 대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지배했죠. 일본인은 묵묵히 견딘다는 그 말, 이젠 미덕이 아니라 체념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서 한 유럽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일본은 재난을 견뎠고 한국은 재난을 계기로 도약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나라야말로 일본의 기술과 문화를 모방하며 자라온 후발주자였죠. 수천 년을 이어온 일본 제국과 겨우 반세기 남짓의 산업화를 이룬 한국을 비교하다니.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몇 번이나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접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영상들을 보다 보니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신 기자, 유럽 학자, 중동 전문가, 미군 전략가. 다들 한국을 말하더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 국민이 움직이는 시스템, 처음엔 우습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안에 묻혀있던 불편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잃어버렸고 왜 그들은 얻었는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의 역사 교수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보고 오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 입국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어수선한 동남아 공항과는 달랐고 그렇다고 도쿄 하네다처럼 정제된 정숙함도 없었어요. 심사대를 지나는데 줄이 거의 없었고 입국 도장은 셀프로 처리되었고 세관 직원은 눈빛만 보고 지나가게 하더군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택시에 타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도로 위에선 놀랍게도 경적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차들은 질주하듯 달리더군요. 급정거, 급차선 변경, 빠른 유턴. 일본이었다면 벌써 119를 불렀을 상황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프론트에 갔더니 직원이 태블릿을 내밀며 여기서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호텔 프런트가 기계라니. 직접 입력하고 나니 1분도 안 돼 방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일본보다 확실히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카카오 앱 쓰시면 다음부턴 모바일 키로 바로 입실되세요. 카카오 앱 키.
단 한 문장 안에 저에게 생소한 단어가 3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는 밝았고 물건은 정리되어 있었고 계산은 셀프. 그런데 이상했던 건 손님이 기계 앞에서 포스기, 봉투, 포인트 정리까지 전부 다 셀프로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정은 없고 기능은 다양하지만 의미는 희미한 그런 구조. 한국 도착 이틀째. 학회 일정까지 여유가 있어 교보문고에 들렀습니다. 도시를 파악하려면 책부터 보는 게 학자의 기본이죠. 서점은 평일 오전임에도 붐볐습니다. 학생, 직장인, 노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 책을 집중해서 읽고 있었어요. 무슨 행사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베스트셀러 코너였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돈의 심리학, 트렌드 코리아 2025, 불황 속 생존 전략,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주식책 1위 같은 제목들. 책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성장보다는 버팀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낭만을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생존을 말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모두들 위기에 민감하지? 순간 일본의 베스트셀러들이 떠올랐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일본 사회는 내려놓는 법, 멈추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뚫는 법, 견디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반박했어요. 한국은 위기를 겪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억에 민감한 것뿐이다. 그게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일본의 질서, 시스템, 삶의 방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스트셀러라는 건 그 사회 다수의 심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창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회는 명확하게 살아남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었어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버티기, 반격하기, 자기 책임으로 돌파하기. 그런 단어들이 책 속에서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점에서 나와 카페에 들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스템보다 사람의 기대는 구조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서울에 도착한 지 3일째.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무렵 제 안에선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어딘지 모르게 과하게 빠르고 위기 대처가 일상처럼 몸에 밴 듯 보였고 책과 뉴스, 시스템도 그에 발맞추어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제 학자적 자존심이 허락한 마지막 논리는 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대학 캠퍼스에 방문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모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짧은 좌담회가 있었거든요. 젊은이들이라면 그 나라의 미래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척도니까요. 학생들은 굉장히 정중했고 질문도 날카로웠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일본은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난 시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대응하는 구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들은 전부 만일이 아니라 당연히 닥칠 상황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미래를 선택지로 보고 접근하지만 이 한국 학생들은 미래를 적으로 상정하고 훈련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한국의 속도, 훈련된 듯한 사회, 위기인식, 빠른 행동력. 이 모든 건 우연히 연속된 위기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다. 한 번도 진짜 전쟁을 겪지 않았던 세대, 분단, IMF와 세월호, 메르스와 코로나. 그 연속된 사건들이 이 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비정상적으로 민감하게 만든 것일 뿐 실제로 구조적으로 완성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하루의 관찰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한국 위기 반복 국가. 정상은 아니나 시스템화된 생존 반응이 있음. 그러나 구조적 성숙도는 미지수. 경제적 운, 지정학적 외부 자극이 만든 과잉 학습 가능성. 며칠 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주관한 초청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위기 대응과 사회 탄력성이라는 주제로 일본, 미국, 유럽에서 온 연구자들이 각자 국가별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준비한 발표 주제는 일본형 절제사회와 감정 조절의 효과였죠.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 공포를 퍼뜨리는 대신 기시감적 무력감을 활용해 감정 에너지를 절제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자의 발표는 그야말로 전면 반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을 중심으로 수집된 수만 건의 인터뷰와 시민 참여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놀라운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위기를 겪은 후 국가 시스템을 기다리지 않고 시민들이 먼저 유사구조를 조직하고 확산시킨다. 그의 발표 슬라이드에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초기, 2022년 강릉 산불까지 모든 사례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보여줬습니다. 국가 지침 전 SNS와 지역망을 통해 자발적 대피, 확산 방지, 봉쇄 안내, 심지어 물류 동선까지 시민들이 직접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그 결과 재난 후 평균 복구 속도가 일본보다 37% 빠르며 시민 참여율은 3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제시됐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의무감을 부여하는 문화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결국 트라우마 기반의 과잉 학습이 아닌가요? 사고가 날까봐 불안해서 미리 움직이는 행동은 정신건강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교수는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다 이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사고 전 행동을 시민이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 학문적 논리, 방어기제, 운일 뿐이라는 모든 핑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한 문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작할 수 없는 어떤 감정에 이끌려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현장 조사를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이 나라가 진짜 훈련된 생존 집단이라면 그건 거창한 통계보다 도시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노량진 고시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입시와 공무원 시험은 치열하지만 고시촌이라는 말은 제게 낯설었죠. 좁은 골목 사이 작은 원룸 건물들이 빼곡히 붙어 있고 그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계단 앞에서 컵밥을 먹으며 책을 보는 청년들, 심지어 건물벽마다 붙은 동기부여 문구들. 지금 포기하면 미래는 없다. 남이 쉴 때 나는 간다. 실패는 이 순간 멈춘 그 선택에서 시작된다. 다음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근처에서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 자신의 앱을 글로벌에 출시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제가 묻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지르는 쪽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쟁 중이에요. 상대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죠. 한국인은 왜 이토록 스스로를 몰아붙일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어떤 국가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나태와 싸운다는 생각은 제가 연구한 문명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학회 발표 자료를 제쳐두고 며칠간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관찰자의 눈으로, 하지만 인간적인 궁금증을 품은 채 아침 6시 반, 한강변. 추운 날씨에도 수십 명이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60대는 넘어 보이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건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체력 단련처럼 보였죠. 그 다음 날 을지로 골목의 자영업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철물점을 32년째 운영 중이라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 매출, 좋을 땐 15만 원, 나쁠 땐 커피값 벌기도 힘들어요. 여기선 한 집이 무너지면 옆집도 흔들리는 구조예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옆 가게를 배려하는 자영업자. 이건 일본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태도였죠. 또 다른 날, 동작구의 한 평생교육센터에 들렀습니다. 퇴직자 재취업 특강이 열리고 있었죠. 수강생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은 74세. 왜 아직도 공부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00세 시대인데 아직 인생 안 끝났잖아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에선 나이도 퇴직도 노후도 쉴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다시 싸워야 할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한강의 아침 운동도, 철물점 사장의 공동체 윤리도, 노인의 재교육 의지도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모든 모습이 너무 현실 감각에 기반해 있었어요. 로맨틱하지도 않고 명의욕도 아니었죠. 이번엔 숫자를 보기로 했습니다. 정서적 충격은 통계로 검증해야 한다는 게 학자적 본능이었거든요. OECD 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노인 빈곤율 1위. 한국. 노인 자살률 1위. 한국. 65세 이상 취업률 1위. 역시 한국.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장국가, 혁신국가라는 인식이 절망적 통계 뒤에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거리엔 활기가 있었어요. 은퇴자들이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지 않았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넋 놓고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달리고 작은 가게를 지키고 택배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식당 주방에서 주방장과 같은 속도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노인들은 소멸이라는 단어 앞에 조용히 퇴장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노인들은 절대 퇴장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복지국가의 훈련을 받지 않은 채 시민이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해야 했던 시절. 누구도 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국가는 존재하되 곁에 있지 않았던 시간들. 그 모든 상처가 이 나라 사람들의 정신훈련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통계는 비극을 말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투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건 책임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살기 위해 내가 책임져야 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어딘가는 연결된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은 어쩌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일본의 친구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에선 은퇴해도 다시 시작하더라. 그랬더니 일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그런 걸 불행이라고 부르지.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살기 힘든 나라였지만 그 힘듦을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는 나라였다는 것.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은 걸까? 재난에 대비하는 태도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도 단순한 개인의 자질이 아닌 어떤 시스템의 산물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본부에 전화를 걸어 외국 연구자 자격으로 시설을 견학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었죠. 보통 일본 같았으면 이런 기관 견학은 몇 주가 걸리거든요. 서울 종로의 재난종합상황실. 거기선 가상의 지진 발생 시나리오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어요. 진앙지, 여진, 대피 동선, 교통통제, SNS 경보 메시지까지. 국가의 대응이 아닌 시민 중심의 흐름이 우선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죠. 각 지역은 자동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간 일본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를 떠올렸습니다. 일본은 매뉴얼이 있고 한국은 반사신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 지침이 없으면 일본 공무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직급별 보고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게 정석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선 그게 아니었어요. 각자 알아서 움직였고 심지어 이웃에게 연락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을지도 모른다며 누군가를 확인하러 간다고 하더군요. 지진 대비 안내방송도 특이했어요. 어디에서 흔들림이 감지되었는지, 몇 초 만에 어느 구역까지 파급되었는지를 스마트폰이 실시간으로 알려주더군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 플랫폼마다 지진 발생 시 대피 방법이 그림과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매일 전시 중이다. 제 머릿속에 그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특이한 상황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훈련처럼 반복되는 삶이었고 그 안에 사람들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전시와 재난을 견디는 법을 내면화하고 있었죠. 이 나라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주지 못했던 시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처가 국가 시스템보다 빠른 사람 중심의 대응 구조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보다 선진국이 맞는 건가? 기준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 기준은 GDP도 아니고 인프라 지수도 아니었죠. 책임을 개인이 가져가는 각성된 공동체. 이게 어쩌면 진짜 의미의 문명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오래 묵혀둔 원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내년 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던 논문 초안이었죠.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방제 시스템 기술 중심에서 사회적 복원력으로의 이행 가능성.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제목부터 다시 써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건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일상 속의 훈련 체계였고, 제가 일본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 전체의 방어 의지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정식 논문이 아닌 기고문을 선택했습니다. 전문가들만 읽는 논문보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했어요. 저는 아사히 신문 국제면 편집부에 원고 제안을 보냈고, 운 좋게도 그들의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 기고문은 실제로 일본 사회에 공개됐습니다. 지금 일본이 배워야 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저는 그 글에서 5가지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하철 내 방공 대피 포스터와 안내 스피커 훈련. 학교와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연례 민방위 훈련의 디지털화. 휴대폰 재난 문자에 기반한 시민의 자발적 행동 체계. 2023년 울진 산불 당시 전국적인 자원봉사 구조 네트워크 구축 사례. 코로나19 시기 QR코드와 백신 예약 시스템의 전국 단위 통합 운영 성공. 특히 마지막 5번째 항목은 제가 일본의 코로나 대응 실패를 뼈아프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더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본은 백신 예약 하나에도 혼란이 있었고 병원 시스템은 지역별로 따로 놀았어요. 반면 한국은 국민이 준비된 나라처럼 움직였습니다. 기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기고문 말미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은 너무 오래 기술과 제도를 신뢰하며 국민을 수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훈련과 준비를 통해 국민이 국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재난 대응은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나가자 SNS에서는 적지 않은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40대, 50대 중년층과 학계 후배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질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왜 국민에게 도망치는 법만 가르쳤나? 한국은 어떻게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한 나라였다. 그리고 의외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몇 곳에서 다음 방제 포럼에서 한국의 민간 대응 사례를 직접 들어볼 수 없겠느냐는 연락이 들어온 겁니다. 그 중에는 도야마현 방제연구소도 있었습니다. 제 고향 근처였죠. 기고문의 영향은 아주 대단하진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건 분명했습니다. 기사를 보고 연락해온 한 대학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류스케, 내가 쓴 글은 불편하지만 정확했어. 기고문이 실린 다음 날부터 제 휴대폰은 조용할 틈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정말 감동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더 자주 들려온 건 냉소적인 말투의 공격이었습니다. 교수님, 설마 한국에서 연구비라도 받으셨습니까? 한국은 그렇게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시죠? 이 문장은 우리에 대한 배신자로 저를 규정하는 말이었어요. 동료 교수들 중 일부는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일본의 약점을 말해도 돼. 그런데 한국을 모범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조심해야지. 그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롭게 느껴졌는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가장 불편했던 건 한국이 위에 있다는 시선, 즉 일본이 아래라는 자각이었겠죠. 실제로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국내 갈등이 격화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도 설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반면 한국 시민사회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반응했습니다. 자발적인 감시단, 지역 어민들의 집단 대응, 서울시의 독자적 수질검사. 국민 스스로 정부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태도를 정치 불신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이 주도권을 가진 사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런 저의 입장을 담은 글이 일본 주류 언론과 보수 학계에서 화살을 맞기 시작한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쓰다니. 넌 이제 학자가 아니라 활동가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비역사적 언어를 쓰냐. 비판은 도를 넘어선 모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보수 잡지는 저를 이중 국적자처럼 행동하는 학자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어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제 가족 배경을 파고들어 조선계 혈통 아니냐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황당했죠. 저는 도야마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한국과 어떤 연고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공격 속에서도 단 한마디만 되뇌었습니다. 재난은 멈출 수 없다. 하지만 준비는 시작할 수 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죠. 하지만 대응은 예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일상의 훈련, 집단 생존 의지는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눈앞에서 목격한 진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언론 인터뷰 자리에서도 말했습니다. 한국이 위기를 준비하는 방식은 일본이 반드시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저는 그걸 보았고, 기록했고, 전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SNS에 올라온 한 청년의 댓글이 제 마음을 잡아줬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공부 중입니다. 교수님의 글 덕분에 제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다시 알게 됐어요. 저도 돌아가면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변화를 시작한다면 그건 세뇌가 아닌 전염이죠. 정신력의 전염이야말로 한국이 일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 아닐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기고문 하나를 세상에 내보낸 대가로 너무 많은 갈등과 피로가 밀려왔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정식으로 신중을 기해달라는 권고를 보냈고 연구실 후배들은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저를 피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이상적인 한국 예찬론자라며 조롱했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집에서 느낀 고립감이었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제 기고문을 기사로 접했고 저녁 식탁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글 꼭 썼어야 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일본의 한 지역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쿠이현, 올해 첫 시민재난 시뮬레이션 실시, 한국 민간 대응 매뉴얼 참고. 놀라웠습니다. 제 기고문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한국에서 경험하고 돌아온 일본 연구자나 공무원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정치보다 빠른 학습, 정책보다 빠른 시민의 움직임. 거기서 저는 어떤 희망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시 글을 썼습니다. 논문도 칼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담은 기록이었죠. 우리는 늘 대비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불안해서 눈을 돌리고 있을 뿐이다. 재난은 무작위로 오지만 준비는 선택이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내가 본 걸 잊지 않겠다. 이걸 내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겠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무슨 포럼에 초청되지 않아도, 신문에 이름이 실리지 않아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구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의 규모를 예측하는 논문보다 재난이 닥쳤을 때 시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통계 분석에 더 관심을 두게 됐죠. 학생들 앞에서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안전 신화를 너무 오래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남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 중 몇 명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눈빛을 가진 이들이 결국 사회를 조금씩 바꿔간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재난은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준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교훈을 저만의 방식으로 일본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기술 넘겼다가 한국에 무릎 꿇은 일본 남성이 있습니다. 한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철강은 우리가 가르쳤죠. 그 말엔 확신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고 무시 못할 일본 기술자의 50년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2025년 포항과 광양을 다시 밟고 돌아오던 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건 쇳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눈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야자키 타케시, 일본 효고현 출신의 철강 기술자입니다. 신일본 제철에서 평생을 일했고 퇴직 후엔 도쿄공업대 겸임교수로 후학을 지도해왔습니다. 제 인생에는 두 개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1970년 기술협력단 일원으로 갯벌이던 포항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 그리고 또 하나는 2025년 어느 봄 한국 땅을 다시 밟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입니다. 1970년대 초 신일본 제철 소속으로 한국에 갔었죠. 정확히 말하자면 기술협력단의 말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포항에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일본 정부는 기술자문단을 파견했는데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를 포함한 일본 기술자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제철소를 갯벌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그게 당시 우리 눈에 비친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포항 영일만.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진심으로 당황했어요. 땅은 질퍽거리는 갯벌이었고 주변은 눈밭뿐이었죠. 도로도 덜컹거렸고 주변의 건설 장비는커녕 콘크리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로를 지을 거라고 했어요. 미쳤다 싶었죠. 고로는 간단한 설비가 아닙니다. 철광석을 녹이고 석탄을 고열로 처리하며 아변과 냉연을 처리하는 거대한 공정의 시작점이에요. 그런 걸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땅에 짓겠다니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무모함을 넘어선 광기였어요. 당시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스승처럼 대했습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일본은 전후 경제 복구와 함께 철강 생산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고 그때만 해도 신일본 제철은 아시아의 기술 종주국처럼 여겨졌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저들은 뭘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오만의 시작이었죠. 한국인들은 일본 기술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다 주지 않았어요. 핵심 도면은 제외하고 절반쯤 전달했죠. 너희는 아직 이건 못 돌려라는 식의 조심스러운 무시였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고개를 숙였고 고맙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우리가 내려준 기술로 조금 성장하겠지. 결국 한계는 있을 거야. 그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이었는지 저는 반세기가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2025년 도쿄에서 은퇴한 채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옛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포항 갯벌에서 헬멧을 쓰고 서 있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조이더군요. 그때 제가 무시했던 그 땅. 지금은 세계 5대 철강 회사를 만든 땅이죠. 포스코.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여행 간다고 말하고 혼자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그저 옛 기억을 확인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피하고 싶은 걸 마주하러 온 기분이었어요. 버스를 갈아타고 포항으로 향하던 중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더 이상 갯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넓게 뻗은 도로, 하늘을 찌를 듯한 고로 타워, 그리고 포스코라는 큼직한 알파벳 간판.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50년 전 제가 첫 발을 내디뎠던 영일만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당시엔 트럭도 들어오기 어려운 땅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가 연결된 국가산업 핵심지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가 일부 설계에 관여했던 일고로 터가 박물관으로 보존되어 있더군요. 그곳에 들어섰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벽면에는 그 시절 작업자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고 빨간 헬멧을 쓴 젊은 기술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일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한 사진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비에 젖은 채 도면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제 옆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설명판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일본에서 도면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아 밤새 일본어 매뉴얼을 번역하던 청년. 이건 분명히 우리가 넘기지 않았던 설계 도면 중 하나였습니다.
이건 아직 너희 수준엔 무리야. 그땐 그렇게 판단했죠. 그런데 그 기술자들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망간 일본 기술자의 빈자리를 그들이 손으로 메꿨습니다. 전시관에선 당시 사용된 작업복과 도시락통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천막 생활을 하면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밥을 퍼먹던 사람들. 가마솥 하나로 수백 명이 식사했던 사진, 빗물 고인 침낭, 그리고 한 끼 도시락을 아껴 설비 부품을 사자는 회의록. 그제야 알겠더군요. 저는 그들을 기술적으로 낮게 본 게 아니었어요. 사람 자체를 얕봤던 겁니다. 박태준 회장에 대한 다큐 영상도 상영되고 있었어요. 그는 군 출신이라 기술 백그라운드가 없었죠. 당시 우리는 그런 인물이 제철소를 성공시킬 리 없다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영상 속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기술은 배워서 되지만 정신은 만들어야 됩니다. 철강은 사람의 땀으로 녹는 것입니다. 50년 전 저는 기술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받고 정신을 쌓았고 그 믿음으로 쇳물을 끓였습니다. 밖으로 나와 고로 방향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년 전 저곳에서 첫 쇳물이 흘러나왔죠. 그날 그들이 울던 이유를 저는 몰랐습니다. 그땐 그저 의례적인 감동쯤으로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건 단지 쇳물이 아니었어요. 굴욕의 기억 그리고 절망 위에서 피어난 믿음의 액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그들의 표정, 빗속에서 도시락을 쥐고 눈물 흘리던 청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여겼던 일을 해낸 거였죠. 이튿날 아침, 포스코 사내 역사관에서 박태준 회장이 직접 남긴 회고 영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는 담담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에겐 자본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본이 없는데 국민의 힘? 그런데 그 말은 거창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철소의 동력이었다는 걸 곧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박물관 안쪽에 전시된 통장 기록을 봤을 때였습니다. 수십만 명의 이름이 적힌 장부, 그 옆엔 기부 날짜, 금액, 직업까지 적혀 있었죠. 중학생 300원, 경북 포항 어르신 1000원, 그 장부를 넘기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뻔했습니다. 한글을 겨우 쓰는 시골 할머니의 편지라고 설명하는 가이드의 말 때문이었죠. 나는 철이 뭔지도 잘 몰라요. 우리 손주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라면 이 철강이 꼭 있어야 한대서 쌀 2가마 팔아보냅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간 철강 현장을 지켜봤지만 그런 마음으로 고루를 지은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기록을 보니 당시 한국 정부는 외국의 냉소 속에서도 국민 모금을 기반으로 설비 일부를 조달했고 포항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갯벌을 메우고 사무실 벽돌을 나르며 실제로 포항제철 공장의 첫 기초 공사에 참여했더군요. 어떤 나라는 자본이 먼저 움직입니다. 투자자가 있고 금융이 있고 그걸로 설비를 짓죠. 일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이 움직였고 그 사람을 믿은 국민이 움직였고 그 믿음이 철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신일본제철 기술자들이 내부에서 회의하며 이 정도 속도론 10년도 못 버틴다는 평가를 남겼던 걸 기억합니다. 그걸 제가 작성한 문서에서도 본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3년도 안 돼 고로를 완공해냈고 우리보다 먼저 일부 공정을 자동화해버렸죠. 설비도 기술도 일본산이었지만 그 설비를 돌린 건 일본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포기하지 않는 심장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그걸 두려워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설비 하나 넘겨줬을 뿐인데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당시 박태준은 스스로를 기술자도 경영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는 기술로 고루를 세운 게 아니라 믿음과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포항제철은 산업시설이 아니었어요. 철의 신전을 세우는 국민운동이었고 지금도 그 기초엔 수만 명의 국민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철광석 없이 철강을 만들고 자본 없이 기업을 세우고 그리고 일본 없이 세계를 뚫은 나라. 그게 바로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한국이었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꼭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포스코 직원들이 성지라 부르는 장소였고 1973년 6월 9일 한국의 첫 쇳물이 흘러나온 고로터였습니다. 입구에는 고요하게 서 있는 강철 조형물이 하나 있었어요. 대한민국 철강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는 겉보기엔 박물관처럼 보였지만 한 발 들어선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 포항제철 제1고로 첫 쇳물 방출. 그 문구가 새겨진 철판 옆에 그날 현장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인물들 대부분 젊었습니다. 작업복은 땀과 탄가루에 절어 있었고 누군가는 용광로 앞에서 헬멧을 벗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기억 하나. 그날 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포항 현장에서 복귀한 후 어차피 실패할 프로젝트라며 조용히 정리 중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날 아침 포항에서 첫 쇳물이 흘렀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신일본제철 내부에 퍼졌던 반응이 떠오릅니다. 진짜로 된 거야? 설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누군가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어차피 품질은 일본 못 따라간다고 말했죠. 저도 그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곳에 와서 그들이 흐느끼며 고로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왜 울었을까요? 왜 첫 쇳물이 나오는 장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열했을까요? 그건 기술 때문도 경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쇳물 속에는요. 굴욕의 역사, 양복 입은 채 농지 팔아 부품 기부한 국민들, 밤새 일본어 도면을 베껴 쓰던 젊은 기술자들의 분노가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액체가 되어 흘러나오는 순간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태준 회장이 고로 앞에서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더군요. 이 쇠는 그냥 철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입니다. 이게 안 흘렀으면 우리 민족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문장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때 그저 철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나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고로에 올라서서 쇳물이 떨어졌던 그 홈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었지만 그곳에 분명히 뭔가를 느꼈어요. 기계 진동이 아니라 심장이 떨리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날 울어야 했던 사람은 일본이었어야 했다는 걸. 기술을 가진 나라, 자본을 가진 나라, 수출을 주도하던 일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한국이 먼저 국민 기업으로 세상을 울렸다는 사실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고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들을 얕보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배워야겠다고. 포항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자만과 착각, 그리고 50년간 품고 있던 우월감의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을 정했습니다. 광양제철소. 포스코가 미래 철강의 심장이라 부르는 곳이었고 수소환원제철의 연구개발 거점이기도 했죠.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의 감정이 너무 강렬했기에 이젠 더 이상 놀라진 않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착각이었습니다. 광양에 도착하자 첫 느낌은 철강소가 아니라 우주기지 같았어요. 거대한 고로 대신 스마트 제어실이 먼저 눈에 들어왔고 작업자들은 헬멧 대신 태블릿을 들고 다녔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야자키님, 여긴 우리가 하이렉스 공법을 실험하는 파일럿 라인입니다. 일본도 아직 상용화 못했죠. 이곳은 탄소를 사용하지 않고 철을 만드는 최초의 공간입니다. 탄소 없는 철강. 그건 신일본제철에서도 수십 년간 도전했지만 기술적 한계와 경제성 문제로 보류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한가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죠. 그 젊은 기술자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일부 성과가 나왔습니다. 몇 년 내 상용화가 목표고 세계 첫 번째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순간 이젠 우리가 배우는 시대구나 하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내부엔 AI 기반 공정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고로 온도 조절은 사람 손이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하더군요. 그걸 설명하던 젊은 한국 기술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한국이 일본에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웠던 나라가 교과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흉내는 낼 수 있어도 독자 기술은 못 낸다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 확신을 가차없이 부숴버렸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존 고로 체계를 고수하며 조심스럽게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로 뛰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려 하고 있었어요. 친환경 제철, 그린 수소 환원, 폐열 재활용 같은 단어들이 설비 곳곳에 붙어 있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술이 국력을 정의하지 않는 시대다. 국력은 정신이고 그 정신이 기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제가 가르쳤다고 착각했던 그 나라, 바로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교과서를 덮은 건 저였고 그걸 다시 쓴 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광양제철소를 떠난 뒤 뭔가 묘한 허탈함과 묵직한 감정이 뒤섞인 채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엔 커피잔이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창밖 포스코 마크만 쳐다보게 되더군요. 사실 이 여행을 오기 전까지 도와준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줬기에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다. 그게 솔직한 제 생각이었어요. 신일본제철에서 기술협력단으로 일할 때도 우리는 일부 설계 도면을 제공했고 운영 매뉴얼 일부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포스코는 기술적 기반만큼은 일본 덕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포항 역사관에서 봤던 한 구절이 자꾸 떠오릅니다. 도움이 아니라 발판이 필요했다. 그들은 기술을 구걸한 게 아니었습니다. 딛고 일어설 발판, 자신들의 정신을 실현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우리는 도면을 전부 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빼고 어려운 개념은 숨겼어요. 이건 너희가 아직 돌릴 수 없어. 우리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도면을 밤새 번역해서 공부했고 부품이 맞지 않으면 깎아서 맞췄고 기술을 넘겨받지 못하면 현장에서 뜯어보고 흉내라도 내며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끈질김과 절실함은 일본 기술서에 없는 종류의 힘이었어요. 게다가 일본은 항상 자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돈 없이는 못한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자본 대신 국민을 모았고 기술 대신 정신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받은 건 설계의 일부, 공정 설명서 몇 장, 그리고 기술자의 어깨 너머 지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한 나라의 기반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준 건 부품이었고 그들은 그걸 국민 기업이라는 정신체로 승화시켰죠. 그걸 알게 된 순간 무너진 건 자존심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왜 진작 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가볍게 여겼을까?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국민들이 보낸 쌀, 동전, 손편지.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일으키려는 각오였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철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받기만 했구나. 그들에게 배운 게 너무 많았구나. 우리는 교만했고 그들은 묵묵했습니다. 우리는 도면을 감췄고 그들은 손으로 베껴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정했고 그들은 그걸 무시하고 뛰어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도움을 줬다고 자만했던 저는 진짜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으로, 그리고 산업을 넘어 국가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제 마음속 도움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광양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포스코의 협력업체 방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아니었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는 요청에 홍보팀 직원이 조심스레 연결해준 자리였죠. 그날 만난 사람들은 기술자도 간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청업체 사장, 용접 공장 대표,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철강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딱 10분. 10분 만에 저는 그들이 철강 기술보다 무서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협력사 대표 중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스코는 우리를 협력업체라고 부르지 않아요. 파트너라고 불러줘요. 함께 간다고 믿어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문화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청은 하청일 뿐이고 갑을 관계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거대한 고로보다 사람이라는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 기술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의지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배워요. 현장에서 쓰는 용접 하나도 철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사람답게 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제가 50년 전에 그렸던 기술 개념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포스코의 이념 중 하나가 상생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어요. 협력사도 지역사회도 심지어 해외 수입업체들조차 이곳의 시스템에 감화돼 같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위해 쓰느냐 그걸 정하는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포스코 공식 블로그에서 박태준 회장의 유언처럼 남은 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강한 고로는 일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믿음은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일본 전체를 향한 정면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지금껏 기술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공정은 많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기계처럼 변했죠. 포스코는 반대였습니다. 기계는 최신형이었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들은 철보다 뜨거웠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력만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간다는 믿음 못해도 해낸다는 각오, 그리고 나 자신이 국가라는 책임의식. 그게 한국의 진짜 고로였고 그 열기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광양항 근처에서 선박에 실리는 철강 코일들을 봤습니다. 거대한 쇳덩이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코일들 안에 사람들의 눈빛과 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이 모든 여정을 통해 가장 두려워진 게 고로도 아니고 AI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이 나라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은 무너져도 일어나는 집념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포항에서 광양까지 도면이 아닌 인간의 정신으로 쌓은 여정이 하나씩 뇌리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1970년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기술로만 평가했습니다. 부족한 설계, 조악한 인프라, 일본어도 익숙지 않은 작업자들. 그땐 분명히 그렇게 보였죠. 그리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줬으니 그들이 여기까지 왔겠지. 자만이었고 오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의 한국은 그 믿음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철을 넘어서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지 산업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심장이 뛰는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손을 맞잡고 쌀을 내고 땀을 흘리고 심지어 울면서 제철소를 세우는 모습. 그게 기술보다 강한 힘이란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후배 기술자들에게, 퇴직한 선배들에게, 아니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온 산업계 동료들에게. 모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졌다고 인정하는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회고록의 마지막 장을 열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철을 가르쳤다 믿었지만 결국 정신을 배웠다. 그들이 만든 건 고로가 아니라 국가의 뿌리였고 쇳물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포스코, 그 이름을 이제 다른 의미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건 단순한 기업명이 아닙니다. 국민이 손으로 만든 기적의 이름이고 나와 같은 외국인의 자만심을 산산이 깨부순 진실의 이름입니다. 혹자는 말하겠죠. 그래도 일본이 도와줬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품 몇 개였고 도면 몇 장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기반으로 한국가의 혼을 세웠습니다.
그게 가능한 나라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기술은 줄 수 있지만 믿음은 흉내낼 수 없다는 걸. 설비는 수출할 수 있지만 정신은 빌려줄 수도 없다는 걸. 비행기가 인천을 벗어나 바다 위로 들어설 때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